자, 그러면은 세로준 프린트. 자, 아까 잠깐 처음으로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순서를 지금 바꿔서 하고 있지. 전에는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어떠한 주기적 성질을 갖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원래는 순서는 그럼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주기적 성질을 얘기할 때 저 순서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굳이 안 한 것뿐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나올 건데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는 뭘 할 거냐? 시대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원자가 생긴지 알았겠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직도 이게 이 모습으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추정을 할 뿐이에요. 아, 어떤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더니 어떠한 실험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 실험 결과대로 나오려면 이렇게 생기면 되지 않겠어? 하고 모델을 모형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자, 제일 먼저 보시면은 66페이지 펴보세요. 66페이지. 자, 제일 먼저 보시면은 톰슨이라는 사람이 나와. 톰슨이라는 사람은 거기 보시면 몇 년도인지도 필요 없어. 몇 년도래요? 1897년? 그러면은 전 안 태어났을 때네요. 그쵸? 네. 저도 없었어요. 저 때는. 자, 그러면은 자, 그럼 톰슨이라는 사람은 무언 실험했느냐? 거기 보면 1 했고 뭐라고 다 했죠? 음극선 실험을 하는 걸 했대요. 음극선. 자, 음극선 실험이라는 게 뭐냐? 그 전에 우리가 이 형광등에 대한 원리 좀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형광등이 아니지. 이건 LED죠. 근데 여기 앞쪽에 꽂혀 있는 건 이건 형광등이거든, 지금. 이 앞쪽에. 형광등은 어떻게 되느냐? 형광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형광 물질에 전자가 가서 빵 하고 부딪히잖아요. 전자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빠른 속도로 뭔가 가서 빵 부딪히면은 얘가 환하게 빛을 내요. 이게 형광 물질이야. 형광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고에너지를 받아서 저에너지로 방출하게 되거든. 이때 낮은 에너지 영역대가 빛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전자야. 전자가 가서 이게 형광 물질을 발라놓은 곳이야. 여기서 이렇게 빵 부딪히잖아. 그럼 요 점이 환하게 빛이 나, 순간적으로. 그러면 이런 형광등 같은 경우는 저런 전자나 이런 것들이 막 가서 막 다다다다다다닥 부딪히고 있는 중이지. 그러면 부딪혀서 뭐가 발생하는 거지? 빛이 나고 있는 거지, 지금 여기서. 자, 형광 물질은 자, 이런 용도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 시대만 해도 유리를 좀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리를 약간 튜브 형태로 만들어. 그리고 요 끝에다가 형광 물질을 아니 그냥 흰색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에 전자가 부딪히면 무슨 빛이 어떻게 된다? 빛이 난다 그랬지. 자, 근데 이 사람 구조처럼 한쪽에는 마이너스 극, 한쪽에는 플러스 극인데 플러스 극은 옆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돼서 여기 구멍이 뽕 뚫려져 있어. 플러스 극에. 그래서 전기를 걸면은 자,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극을 걸어서 이렇게 전압을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은 진공이야. 이 안은 진공인데 그래서 스위치를 딱 켰더니 여기가 가운데에 환하게 빛이 나더래.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와서 부딪힌 거지. 어디서 발사된 게? 마이너스 극 쪽에서 발사된 무엇인가가 와서 여기를 통과해서 빵 하고 부딪히더래, 여기. 그래서 처음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음극선 실험 장치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음극선 실험을 했어. 빛이 나네? 그럼 제가 이제 어떤 성질을 알고 있는지 알고 싶어갖고 거기에 보면은 근처에 자석을 갖다 대기도 하고요. 근처에 십자가 모양의 물건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근처에 바람개비 모양의 뭔가를 갖다 놓기도 했어. 물레방아 모양으로. 그랬더니 여러분들 자석하고는 별로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됐고요. 거기 보시면은 플러스 모양의 물체를 갖다 놨더니 이제는 여기에 형광물질이 십자가 모양으로만 형광물질이 빛을 안 발하고 나머지에는 빛이 비춰지더래. 즉 뭐야? 뭔가가 왔는데 십자가 모양에 부딪혀서 통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십자가 모양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는 직진한다. 뭔진 모르겠지만 직진한다. 원래대로라면. 자, 그런데 바람개비를 놨더니 바람개비를 돌리더라. 그럼 뭔가 가서 부딪힌 거지. 얘는 직진하는데 여기 뭔가가 직진하는데 뭘 가지고 있냐? 질량을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더라. 입자가 있더라. 자, 그런데 그 밑에 그림 보세요. 그 밑에 그림 보시면은 위에는 플러스 극, 아래는 마이너스 극을 걸어놨지. 그랬더니 어느 쪽으로 휘었어?
플러스 극쪽으로 휘었지. 그 소리는 얘는 무슨 성질을 갖는? 마이너스 성질을 갖는 뭘 가지는? 질량을 가지는 무엇인가가 있더라. 그게 바로 뭐다? 그냥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 못된 입자가 있더라지. 어디에는? 원자에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원자에는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모양을 어떻게 제시했냐면 예전에는 그냥 원자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정기적으로는 중성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입자라는 게 꺼낼 수 있는 거지 요 안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입자들이 이 안에 박혀 있을 거야. 전체적으로 무슨 성질을 띠고 플러스고 나머지는. 그래서 다 합치면 정기적으로는 중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67페이지에 보시면 67페이지의 맨 위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톰슨이라는 사람은 원자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전체 9가 무슨 성질을 띠고 플러스 성질을 띠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성질을 띠는 요 입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라고 부를게요. 전자라는 개가 저 안에 어딘가에 저렇게 있을 거다. 그래서 뭐 이거를 푸딩 모델이라고도 해요. 우리 푸딩 안에 건포도가 이렇게 퐁퐁퐁퐁 박혀 있는 것 같다. 뭐 그렇대. 푸딩 위에 건포도 뿌려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뭐 푸딩 모델, 뭐 푸딩 건포도 모델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해. 자, 근데 이 톰슨 모델도 이렇게 생겼는지는 알아요? 그건 아니지. 이 실험 결과로 그랬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시간이 좀 더 흘렀어. 그냥 알아만 더 이렇다면 자, 시간이 흘렀어. 시간이 흘렀는데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보면 이 원자 핵의 발견이라고 돼 있네. 거기 보면 이름이 뭐라 했죠? 러더퍼드라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이제는 거기 보시면 알파 입자라는 걸 활용할 수 있었어.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게 있는데 알파 입자라는 걸 쓰는데 알파 입자도 있고 베타 입자도 있어. 베타도 있고 감마도 있는데 감마선, 알파선, 베타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파선은 뭐냐면은 헬륨 원자 핵이야. 즉 알려진 거는 헬륨 원자 핵이니까 플러스 성질을 띠는 질량이 좀 큰 입자야. 이거를 속도 V로 쏘는 거야. 이거를 알파선이라 그래. 자, 그러면 러더퍼드라는 사람은 요렇게 생겼을 거라고 추정했어.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걸 증명하고 싶었어. 그러면은 이 사람 이론대로라면은 얘가 원자가 대부분은 플러스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박혀 있는 거지 조그맣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알파선이 대부분 통과할 거다. 그런데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휘는 애들이 존재할 거다. 그래서 대부분은 가운데에서 조금 벌어지게 알파 입자들이 와서 부딪힐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예측값은 거기 모형 보면 거기 그림 밑에 보면 예측이라고 돼 있어서 써 있는 거 있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이 사람은. 그리고 실험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 전혀 예측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어. 자, 그럼 인간은 두 가지를 하죠. 첫 번째, 이걸 가정하고 실험을 한 거야. 근데 실험 결과는 그 밑에 실제 실험 결과는 얘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가 부딪혀서 반대 방향으로 되튕겨 나오는 애들까지 있더래. 알파선이. 그러면 자기가 예측했던 모델하고 벗어났지. 그럼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 첫 번째, 내가 실험을 잘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겠지. 첫 번째는 잘못할 수 있어. 두 번째도 잘못할 수 있어. 이 사람은 실험을 계속 했을 거야. 한 달, 아니 하루 종일 해봤는데 계속 결과가 이래. 내가 잘못했나? 그리고 이제 실험을 다시 뭔가 잘못했는지 찾았겠지. 그리고 나서 또 했겠지. 한 일주일을 더 해봤는데 똑같아 결과가. 그러면 좀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조금 의심스럽지.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모델이?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잖아. 워낙에 이 모델을 제시한 사람이 워낙에 유명해. 그 사람을 거스르기가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할 수도 있지? 내가 다시 해보겠지 이제. 그리고 1년 동안 다시 해봤다고 진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어. 그랬더니 역시 예측했던 거하고 다르게 결과가 계속 나오더라. 그럼 그때서부터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기존의 모델이 잘못됐고. 그렇지. 그런데 생각해봐. 알파선을 던지는데 대부분은 그냥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마치 여기 벽이 있는데 여기 앞에 벽이 있는데 이 벽에다가 공을 던졌더니 이 공이 그냥 대부분 통과해야 돼.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 벽은 굉장히 질량이 작은 얇은 벽이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런데 이 모델대로라면 가끔 되튕겨 나오는 애가 있어.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확률상 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전체는 그냥 다 허당인데 극히 작은 일부분, 맞추기도 힘든 일부분이 질량이 엄청 커서 여기에 맞은 건 되튕겨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맞을 확률이 적지. 그러니까 되튕긴 애가 적지만 관찰이 된 거지. 그치? 그러면 근데 저 알파 입자는 질량이 굉장히 커. 저걸 되튕겨내려면 얘도 질량이 엄청 커야 되겠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모델을 제시하냐면은 아 이게 아니다. 저 모델로는 죽어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오는 애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원자는 한가운데 원자 핵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 원자 핵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 원자 핵은 이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한다. 그래서 알파선이 부딪히면 되튕겨낼 수 있다. 그리고 알파선이 플러스를 되튕겨냈으니까 얘는 정기적으로 플러스일 거다. 그러면 이 실험에서는 그러면 뭘 할 수 있어? 원자 핵의 가운데에 아주 조그맣게 플러스 성질을 띠는 핵이 존재하고 이 핵은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것밖에 모르지. 근데 그 전 실험에서는 누가 있다는 걸 밝혔지? 전자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 전자는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아니 말이 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면 얘가 끌려와서 여기 달라붙을 텐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아씨 그래? 아씨 몰렸어 이제. 어떻게 말을 지어내야겠지? 그래서 생각해낸 게 얘네가 여기 주위를 빠르게 회전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원자핵이 안 끌려가고 그냥 원심력으로 버티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러더퍼드라는 사람은 원자핵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 원자핵이 플러스이며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한다. 그리고 그 사이즈는 굉장히 작다. 대부분은 원자는 빈 공간이다. 그리고 그 주위에 어딘가에서 전자가 핵 주위를 회전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나마 요즘 들어서 많이 생긴 거지. 그치?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어? 우리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이런 얘기 했었지. 여기엔 그런 개념은 없어. 그래서 러더퍼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제시해. 요거를 마치 태양 주위에 행성들이 도는 것 같다. 그래서 저거를 조금 유식하게 행성 궤도 모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얘는 푸딩 모델. 얘는 행성 궤도 모델. 자, 얘보다는 자, 처음에는 그럼 어떻다? 처음에는 그냥 원자. 돌턴이라는 사람이, 톰슨이라는 사람이 푸딩 원자의 유무. 원자. 그 다음에 원자 여기까지 발표하는 거죠. 그나마 좀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거에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지 이제. 이렇게 해서 원자라는 개념이 뭐가 들어왔어? 원자 핵이라는 개념이 들어왔고 주위에 전자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67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요렇게 생겼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원자 핵은 그냥 플러스 성질을 띈다지 원자 핵에 양성자가 있다는 건 몰라. 양성자가 있다는 건 몰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요 다음 페이지 68페이지에 보면 양성자 발견, 그 다음에 중성자의 발견 이런 거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사실 잘은 몰라도 돼. 그냥 얘기만 할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원자에게는 알고 보니까 이 전자처럼 양성자들이 여기 들어있다라는 걸 찾아준 것뿐이야. 원자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금은 원자 번호는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로 얘기해주고 있을 뿐이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아니 근데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모델을 제시했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안에 양성자가 들어있는 거야. 잘 생각해봐. 얘하고 둘 다 양성자인데 겁나 안 친해. 둘이 가까이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정기적으로 청력이라 멀어지지. 근데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이 모델을 제시하고 시간이 지나서 원자핵에는 양성자가 있는 것까지 찾았어. 그랬더니 이 양성자들이 도대체 이 안에 서로 반발력 때문에 멀어져야 되는데 이 안에 갇혀있지. 굉장히 좁은 공간에. 그럼 전기력이 힘이 엄청나게 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예측을 해. 모르겠는데 나는 모르겠어. 보이지는 않는데 이 양성자들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뭔가가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고 나는 수명을 다했으니 난 간다 그러고 죽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제자들아.
내가 말하노라. 원자 핵은 양성자가 있다면 저 양성자를 붙잡아주는 무언가가 있을 거다. 그런데 걔는 플러스 성질도 띄지 않고 마이너스 성질도 띄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겠어? 그런데 나는 갈 때가 됐다. 니들이 찾아봐라. 그러고 가요. 그래서 그 제자인 거기 보시면은 어디 나오나? 아 최두익이라고 이름 나오네.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68페이지 맨 마지막에 최두익인데 제자인데 이 사람이 플러스도 아닌 것이 마이너스도 아닌 것이 뭔가 입자가 있다는 걸 찾아요. 그래서 뭘 찾아내요? 중성자라는 게 있다는 걸 찾아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오늘날에는 원자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요. 저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를 뜻하고 원자핵 주위에는 양성자의 개수와 동일한 전자의 개수를 가진다.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면 선생님요. 그러면요. 우리가 아는 거에서는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원자 가장자 이런 건 어디 있어요? 여기에는 없네요. 그치? 여기에는 없어요. 아직. 왜? 아직까지 못 봤으니까. 그러면 궁금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지? 맞고 궁금할래? 그냥 궁금할래? 조금만 공부해볼까? 좋아. 그래. 궁금할 거야. 그럼 넘겨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70페이지로 가보세요. 아직 궁금증을 못 풀었어. 70페이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 시대까지 발견된 원자 핵의 모형이야. 지금 봐봐. 여러분 70페이지 원자 모형에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그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원자 핵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있지. 그리고 주위에 전자를 그냥 화살표를, 여기는 화살표도 안 거져 있네. 그냥 원자 핵 주위에서 그냥 뺑글뺑글 도는 것처럼 그려놓거든요, 보통은. 이게 이 시대까지의 모형이야. 그럼 여기서는 항상 나오는 거 뭐 있어요? 양성자, 중성자. 자, 원자핵에는 양성자라는 게 있고 중성자라는 게 있는데 원자핵이야. 양성자라는 게 있고 중성자라는 게 있는데 얘하고 얘는 질량이 입자 하나당 질량이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얘는 정기적으로 플러스 1가를 띄면 얘는 정기적으로 전하를 띄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자는 무슨 성질을 띄고 있죠? 마이너스 성질을 띄고 있다. 그런데 질량은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질량이 매우 작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 똑같냐? 내가 몸무게를 재요. 자, 봤어. 몇 정도 찍혔을까? 70. 60. 마이너스 60. 내가 무슨 공부형이냐? 그럼 얼마 찍혀 있겠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몸무게를 잴 때 많이 하는데 그 아침마다 몸무게를 재면 그 실망감을 주는 그 몸무게. 자, 쳤어. 자, 어떻게? 숫자가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내려와. 잘 잡어. 다시 올라가. 거기서 거기지? 그럼 다시 내려와. 이렇게. 무시 무거울 거야. 그리고 하나씩 벗어. 그리고 다시 재. 그치? 최대한 안 입고 재죠. 자, 근데 이때 실제로 뭐 조끼 같은 거 하나 벗으면은 몸이 줄어. 그치? 가능해. 그리고 최악의 방법을 하나 쓰지. 어떻게? 화장실을 가자. 비워. 어떻게든 비워. 짜내. 그리고 다시 와서 재. 그냥 좀 줄어. 화장실에서 재기 좋아. 자, 그러면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자, 몸무게를 쟀는데 여기서 먼지 하나가 보였어. 보이지도 않는 그 먼지. 떨어지다가 여기 어깨에 툭 떨어졌어. 근데 몸무게를 봤더니 영향은 없죠. 근데 이 먼지 한 톨이 질량이 없을까? 있긴 있죠. 근데 내 몸무게보다는 얘는 훨씬 작겠지. 그치? 한 10의 한 4승분의 뭐 한 1000분의 1, 만분의 1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몸무게보다 만분의 1 작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여러분들 하루 용돈에서 엄마가 만분의 1을 깡패 더 주네 덜 주네 딱. 엄마가 너 오늘 공부 열심히 하면 오늘 네 용돈에서 만분의 1 더 줄게. 그치? 여기 그 금칸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엄마가 이거는 나한테 주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 정도면. 그치? 의미가 없어. 즉 뭐가 그러냐면 전자가 그래. 자, 전자는 실제로 질량이 있어. 없다는 아니야. 질량이 있어. 하지만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는 그 질량이 너무 작아.
마치 나하고 이 먼지 하나처럼. 그래서 얘의 질량을 1이라고 치면 얘의 질량도 1이라고 치면 얘의 질량은 몇이라고 쳐요? 0이라고 쳐요. 상대값으로는. 그런데 전자는 질량이 없는 건 아니야. 있긴 있어. 하지만 너무 작아서 무시당할 뿐이야. 알았지? 전교 1등이 여러분들 성적을 보면서 이게 성준이야? 시험 본 거야?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치? 응. 과학은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원자 안에 있는 원자 번호는 누구의 개수만 따지면 돼? 양성자의 개수. 자, 근데 거기 보시면은 질량수라는 개념이 나와. 질량수는 실제 질량은 아닌데 질량수는 양성자의 개수에다가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를 다 더한 걸 보통 질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자가 질량이 없다는 아니야. 알았지? 하지만 상대 질량으로 물어볼 때는 매우 작다. 그리고 아까 얘를 질량을 1로 본다 그랬지. 그렇다고 해서 실제 질량이 1이야? 아니죠. 그럼 상대값으로 그냥 1로 본다야. 실제 질량은 굉장히 작아요. 얘도. 자, 그 다음 페이지 펴볼까? 그러면 여러분들 원소 기호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나트륨 하나 예를 들어볼게. N, A. 첫 번째는 무조건 대문자. 두 번째는 소문자로 씁니다. 왜? 여러분 약속. 배웠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그치? 그러면 안 그러면 알파벳 26개로밖에 못 나타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 숫자를 나타낼 건데 여기 10이라고 여기 23이라고 써 있어요. 자, 먼저 여기 왼쪽 밑에 있는 12는 뭘 뜻하냐면은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몇 개 들어있다? 11개 들어있다. 즉 원자 번호 몇 번이다? 11번이란 뜻이야. 자, 그런데 여기가 문제야. 이거 질량수라고 그러는데 이거 질량수인데 질량수는 뭐 더하기 뭐라고요? 중성자 더하기 양성자죠. 그럼 양성자가 11개 있으니까 중성자는 몇 개 있으면 되는 거죠? 12개. 아, 얘는 양성자 11개하고 중성자 12개로 돼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건 중성자의 개수 아니야. 질량수야. 자, 요렇게 표시를 하더라.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위원소는 뭐냐면은 원자 번호는 똑같아. 원자 번호는 똑같은데 누구의 개수가 다른 거?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거를 동위원소라 그래. 거기 예를 들어서 수소. 양성자 몇 개 있죠? 하나죠. 그런데 수소가 양성자가 하나도 없는 걸 그냥 수소. 중성자가 하나 붙어 있는 거를 중수소. 중성자가 2개 붙어 있는 거를 삼중수소라고 불러요. 다 양성자는 몇 개씩 있죠? 1개씩 있죠. 화학적 성질은 어떨까요? 같아요. 왜? 원자 번호가 같으니까. 그런데 질량이 다르지. 그래서 얘네들은 물리적 성질은 좀 다르다라는 표현을 써. 무겁고 가볍고 차이가 있으니까. 괜찮을까요? 됐어요? 네. 괜찮아? 이해됐어?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뭐 동위원소의 비율까지는 몰라도 되니까는 쭉쭉 넘어가 봐. 쭉쭉 넘어가서 여러분들 뭐 이런 거 그냥 있다 정도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은 뭐 여기 있는 거 문제 안 풀어도 돼. 그렇다는 소리는 숙제는 없다. 없어. 대신 내용만 읽어와. 복습만 해와.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볼 거야. 몇 페이지 5번째 줄에 3번째 글자는 3 글자. 글자인데? 아니야. 삼. 띄어쓰기야. 띄어쓰기 빼고 3번째 글자. 3번째 단어. 이렇게 물어볼 거야. 예를 들어서 80페이지 2번째 줄에 2번째 단어. 소. 어? 소. 아니야. 점. 2번째 줄. 1 거기서부터 해서 2번째 줄이니까는 적인 선이니까는 선. 선. 그치 이렇게. 어디서부터 선이에요? 줄이에요. 그냥 웃자고 했는데 뭐 이렇게 또 죽자고 덤벼. 내가 대충 해. 야. 너 임마 돈 없는 사람한테 왜 돈 없냐고 물어보면 자존심 상해 안 상해? 새끼야. 비교할 걸 비교해요. 없는 사람 없는 거 얘기하지 마. 자, 그다음에 자, 됐죠? 이건 마치 생각해봐. 차은우한테 너 왜 그따위로 생겼니? 그러면 씩 웃겠지. 그러면서 뭔 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누군가에게 넌 그따위로 생겼니? 라고 물어보면 일로 와 싸워. 거봐 벌써 발끈하잖아. 자, 그 다음에 계속 해보죠. 자, 그 다음에 80페이지 가봐요.
이제 80페이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형에서 하나가 빠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자, 첫 번째, 원자에게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 기준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원자 핵 주위에는 전자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는 매우 작아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없지는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양성자의 개수에 더불어서 전자도 그 개수만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는 지금까지 선생님요 주기율표 얘기할 때 주기하고 쪽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치? 어때? 경상도 사투리 같나요? 심한. 이거 아니야? 비슷하지 않아요? 나 되게 열심히 한 거 같아. 아니야? 그 다음 열심히 그럼 잠깐만 전라도 사투리 어떻게 해야 돼? 몰라 졸라도. 전라도 사투리도 어떻게 해야 돼? 하모. 하모. 니 한번 볼까? 아 이거 아닌데 이건 경상도야? 상수잖아요. 이것도 경상도야? 그건 아, 때 아니에요. 그럼 자 북한 자 내래 동무. 니를 뭐 어떻게 생긴지 알아? 니 이거 되게 이렇게 생긴지는 모르면 안 된다 알았나? 이거 모르면 니네 간첩이야 알았어? 비슷해. 아 이건 아닌가? 아. 서울말로 할게요. 됐죠? 제주 사투리 안 해도 제주 사투리 혼자 업저에 말고 몰라 이 새끼야. 가자. 따자온 또 뭐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 바로 뭐지? 전자가 첫 번째 껍질이니 두 번째 껍질이니 세 번째 껍질이라고 얘기했던 전자가 몇 번째 껍질에 있어요?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있어요.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8개 들어가요. 세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역시 또 8개 들어가. 이런 얘기 했었지. 요 얘기가 빠졌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니 이 수업의 다음 시간 말고요. 요 다음 시대에는 그럼 뭔가 전자 껍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80페이지 가보세요. 80페이지에 가보면은 보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보어라는 사람은 되게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어. 이 당시에는요, 우리는 보통 지금은 수학자, 뭐 물리학자, 화학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지. 근데 예전에는 그냥 과학하는 사람은 다들 그냥 수학을 하면서 물리도 하면서 화학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들이 화학 시간에 튀어나오는 이름이 물리 시간에도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연력학에도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갑자기 수학 시간에도 튀어나오기도 해요. 동일 인물이에요. 다들 동일 인물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여러 방면의 업적을 남겼네요. 그치? 족적을 남겨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늘날의 캐릭터로 따지면은 수학자야. 이 사람은 사실은 물리, 화학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오로지 수학자야. 이 사람은 수학적으로 뭔가 계산을 했고 그 계산에 입각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수학이 뭐였는지. 이따가. 근데 이 사람한테 그래서 그게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그냥 계산에 얘기하면 그래. 이유는 몰라. 이 사람한테 왜 그랬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 사람은 그건 모르겠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와. 아직. 좀 시대가 더 지나야 되는데. 자, 그래서 보어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스펙트럼 분석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자, 이거 흰색이지. 흰색이지. 자, 그런데 이게 우리 형광등도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좀 비싼 형광등이 있고요.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좀 싸죠. 5,000원.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요즘 다이소도 퀄리티가 워낙에 좋아져가지고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싸고 좋은 제품도 많은데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형광등하고요. 중국산 형광등하고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났어. 그런데 도대체 껴보면은 그냥 밝아 둘 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쓰는데 지장이 없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기술이 좀 안 좋아하는데 터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똑같아. 우리 수명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그럼 사람들이 뭐 쓸까? 싼 거 쓰겠지. 중국산. 맞아. 지금은 중국산 퀄리티 좋으니까 이제 중국산이라는 표현은 예전에 말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형광등을 썼어? 그럼 차이를 못 느꼈어. 근데 신기한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불편해.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어. 예를 들어서 옷가게에다가 그 형광등을 꽂아놓고 살았는데 손님이 옷을 사가. 거울에서 볼 때는 옷 이쁘다 그러고 사갔는데 다음날 자꾸 반품을 해.
왜? 물어봤더니 분명히 여기서 입었을 때는 이뻐 보였는데 밖에 나가서 낮에 입으니까 색깔이 달라 보이더라. 아니 백화점 조명. 아, 그래서 여러분들 옷가게는요 이런 형광등 조명보다는요 할로겐 그 제품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되게 뜨거워. 그러니까 열이 나면서 빛이 나는 제품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전기도 많이 잡아먹지만 열도 많이 나거든. 전기 많이 써 이런 애들은. 근데 왜 굳이 이런 걸 쓰느냐? 자연의 태양에서 들어오는 빛하고 거의 비슷해. 차이는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 볼게.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런 물티슈를 들고 있다. 물티슈를 하나 들고 있다. 자, 내가 물티슈를 이제 들고 있는데 이 형광등에는 모든 색깔이 다 들어, 그러니까 이게 모든 색깔이 다 들어있으면 빛을 합치면 흰색이 되지. 그래서 우리 백색광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특정 색깔의 색이 좀 부족해.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색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빛이 없으면 그 색깔이 나타날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못 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만약에 형광등이 좀 상태가 안 좋으면 특정 색깔은 세고 특정 색깔은 잘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은 흰색으로 보인다. 밝다. 하지만 디테일하게 제품을 여러 개 섞여 있는 걸 보면은 어떤 색깔은 잘 보이고 어떤 색깔은 안 보인다. 그래서 형광등 밑에서는 괜찮아 보였는데 밖에 나갔더니 색깔이 이상해 보이더라 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는 색은 다 똑같은 색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금속 반응 그러니까 불꽃 반응 배웠었죠. 그때 색깔이 비슷하면 어떻게 한다고 배우죠? 스펙트럼 분석을 합니다. 그치.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은 얘는 어떠한 색이 합쳐져서 빨간색인 거고 얘는 무슨 색이 합쳐져서 빨간색인 거지. 자, 그럼 스펙트럼 분석을 하는 거야, 지금부터. 자, 그런데 스펙트럼 분석을 해봤더니 원래대로라면은 얘가 전자가 어느 곳에든 있으면은 색은 모든 색깔의 빛이 나와야 된대. 즉 그거를 연속 스펙트럼이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소야. 얘는 이제 여기서는 수소로 하는데 수소를 해봤더니 색깔이 모두 다 나오더라? 아니다. 특정 색깔만 나오더라.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 관찰이 되더라. 그럼 보호라는 사람은 이 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그냥 계산만 한 거야. 스펙트럼이 나오는 위치, 스펙트럼이 나오는 위치를 계산을 했더니 이 사람 계산 결과에 의하면 중간 과정은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은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만 자 원자핵이 있으면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만 전자가 있을 수 있고 이 특정한 궤도에 있던 전자가 만약에 에너지를 얻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 다른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곳까지만 이동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방출하면은 요 선 위에서만 전자가 있을 수 있고 선이 없는 곳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에 떨어져요.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서 다시 질문. 왜요? 왜 전자는 여기에만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다시 또 아까 얘기했듯이 보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미안해. 난 수학자야. 난 선 스펙트럼이 나온 위치만 보고 에너지만을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되면 나는 맞다고 봐. 라고 해서 보호가 제시한 모델이야. 그러니까 오늘날에 알고 있는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들어간다고 하는 거 있지. 요 모델이 제시된 게 저 보호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호 시대에 와서야 들어서 에너지 준이라는 에너지 껍질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고 전자의 배치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라고요. 몇 년도예요? 이거요? 몰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럼 전자가 어떻게 돼? 원자핵에서 멀어지려면은 에너지를 흡수, 원자핵에서 가까워지려면 에너지를 방출한다. 뭐 요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관찰이 됐다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알고 있는 모형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어때요? 괜찮아요? 이해돼요? 이해 안 되면 남을까요? 맞아요. 이해 안 되면 남을 거예요. 자, 이해 안 되면 남을 거예요. 자, 이해됐나요? 네. 이해됐어요? 잘 됐죠? 정말 설명 잘했죠? 이해 너무 잘 됐죠? 남고 싶어요? 자, 다시 남자.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고등과정에서는 배울 거야. 고등과정에서는 배울 거고요. 통합과정에서도 에너지 준위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 방출한다 정도까지는 배우시게 될 거고요. 여기 정도까지는 그냥 상식처럼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 약간 선 넘는 얘기 좀 잠깐 하죠.
여러분들, 자, 이제부터 재미없는 얘기를 하나 하죠. 여러분들이 듣도 못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자, 83페이지. 이게 뭐야? 자, 83페이지. 지금부터는요, 오비탈이라는 얘기를 좀 할게요. 오비탈.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좀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과학이나 이런 책들이, 문물이 미국,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디가 중점이었죠? 예전에 영국이죠. 영국이 중심이었어요. 그리고는 영국이 중심이었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판권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어쨌건, 근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 영어지, 이제. 근데 문제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 어떤 학생들이 많이 하는지, 유학생들이 많이 하듯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비싸지. 그럼 책을 하나 팔잖아요. 그럼 책을 하나 팔면은, 책 하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이 다르잖아. 우리나라 돈으로 책 한 권이 한 20만 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에서 쓰는 전문서적이 얇은데, 그럼 너무 비싸잖아. 근데 이게, 그럼 20만 원짜리 책을 우리나라에서 팔면 팔릴까? 그럼 요 책을 우리나라한테 팔 때는 이 출판사가 20만 원에 팔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리고 이거 인쇄도 우리나라에서 있어, 만약에. 그럼 우리나라에서 팔 때는 이거보다 싸게 팔겠지. 그럼 한 5만 원에 판다고 치자. 그 책을. 똑같은 책이야.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유학생은 아니고요. 이게 저쪽 동남아 쪽 유학생인데 그 당시 유학생이 딱 보니까 같은 책이야. 같은 책인데 미국에서보다는 자기 나라에서 사면은 10분의 1 가격인 거야. 책은 똑같아. 같은 영어로 되어 있고 똑같은 표지야.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책 재질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막 되게 신문지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머리를 썼지. 그래, 우리나라에서 책을 사자.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서 책을 잔뜩 사가지고 미국에 갖고 와요. 잘 들어봐. 미국에 갖고 와서 그거를 자기네 학생들한테 팔았어. 수입이 솔찬한 거야. 그래, 이거다. 기업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것만 전문으로 팔았어, 이제. 이게 사람이 꼬리가 길면 굽힌다고. 출판사의 귀에 들어간 거야, 이제. 왜냐면 책이 안 팔리니까 갑자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고 찾아봤는데 책이 안 팔리니까. 근데 갑자기 전화라는 책이 잘 팔리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어떤 놈이 대량으로 사다가 대량으로 파는 거야. 팔기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소송을 걸어서 뭐 했는데 하여튼간 얘가 지진 않았어. 어쨌거나.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어. 그때 이후로는 이거를 여기다가 팔 수가 없어. 그래서 책을 잘 보면은요, 그 책에 보면은요, 미국에서만 팔 수 있는 책이 있고, 미국 외에서 팔 수 있는 책이 따로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원서 책을 보면 거기 써 있어, 거기에. 옴니 어디게 돼 있고,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 근데 갑자기 이 얘기 왜 했냐면은, 우리나라는 교육 과정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미국에서 판권을 바로 사면은 너무 비싸요.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보다 어디가 더, 그 당시에는, 과거에는 어디가 더 돈이 많았냐면 일본이 돈이 많죠. 그럼 그 판권을 어디에서 사냐? 먼저 일본에서 사요. 그럼 일본에서 출판하겠지. 그러면 일본에서 이제 다 팔아먹었어. 팔고 팔았어. 이제 더 이상 인쇄할 것도 없어. 일본에 못 팔겠어. 그럼 이제 한국에다가, 야, 너 이거 판권 살래? 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사자니 너무 비싼데 여기서 사면 너무 싼 거야. 어머, 나한테 팔래? 그래서 판권을 우리나라한테 팔어. 대신 이제 뭘로 돼 있지? 일본어로 돼 있지. 그럼 우리나라 일본어 하는 사람들이 그걸 번역해서 책을 만들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국법판으로 이렇게 팔어. 근데 옛날 과학책을 보면은요, 한글, 영어, 한문이 다 표시돼 있어. 그래서 골 때리는 게 어떤 사태가 생기는, 그러니까 언어가 좀 이상한 게 생기는 게, 그래서 그래. 잘 들어봐. 영어식 표현을 일본식 표현으로 갖고 온 거지. 근데 일본은 한문하고 병기 표기하죠. 그래서 한문식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한문식 표현이 발음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발음이 한국식 발음, 일본식 언어, 그 다음에 일본식 한문의 발음 표기까지 해갖고 뒤죽박죽 섞여, 이제. 그치? 뒤죽박죽에 이제. 그리고는 그거를 다시 일본어를 전공한 사람이 그걸 번역해서 내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감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냈지.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꼬였어. 언어가 꼬여서, 잘 들어봐. 양자화되어 있다. 어서 많이 들어봤지? 양자역학. 양자화되어 있다. 양자. 어디 입양됐나? 양자인가? 그치?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고.
플러스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양자 뭐 이러니까. 근데 양자화되어 있다를 조금 표현하면 그냥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뜻이 양자화되어 있다. 좀 되게 괴리감이 생기죠, 단어가. 약간 좀 괴랄스러운 단어가 만들어져 이렇게. 또 오비탈. 오비탈이 뭐야 도대체? 그치? 오비탈이 뭘까? 어디 비탈이야? 오, 비탈. 이것도 아닐 거 아니야. 그치? 방금 생각해봤지만 괜찮지 않았어? 속으로 임마 깜짝 놀라서 임마 나중에 써먹어봐. 어떤 형이 임마 내 하는 개그 저기 여자친구한테 써먹었는데 여자친구한테 빡 떴대. 거짓말. 그래서 걔가 뭐라는 줄 알아? 선생님 이게 먹혀요. 그러더라고. 얼굴이 잘생긴 먹겠죠. 잘 들어봐. 그러니까 내 개그가 잘 들어. 이렇게 좀 알았지. 나중에 써먹어봐. 자, 그 다음에 그럼 오비탈은 뭐냐면은 그냥 뭐랄까 있을 수 있는 확률로 나타낸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볼게. 오비탈은 무슨 개념으로 나타내는 거냐면 자, 근데 여기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움직이지. 근데 원자핵 주위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인대. 그러면 얘가 내가 여기 있었어. 여기 있는 걸 봤어. 그럼 얘는 여기 있는 거야? 아니요. 다음 순간 딴 데가 있겠지. 그럼 얘는 계속 움직이니까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어볼게. 재혁이를 예를 들어보자. 재혁이는 착한 애야. 그래서 재혁이는 집, 학교, 학원, 그리고 PC방.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어. 근데 재혁이는 여기서 일로 이동하겠지. 또 여기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뭐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뭐 일로 갈 수도 있고, 뭐 어디든 갈 수 있어. 자, 근데 재혁이가 움직이는 거를 사진으로 찍을 건데 우리 이 상태로 재혁이는 10년째 움직이고 있어. 졸업도 못하고 유급이야. 자, 그러면 10년째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자, 10년째 이제 중3이야. 10년째 중3이야 이제. 자, 그러면 중3만 10년째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재혁이를 10년간 관찰한 거를 단 3초 만에 이미지로, 그러니까 3초의 이미지로 영상으로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재혁이가 있는 곳에 항상 빛이 나. 재혁이는 빛이 나. 머리가 빡빡인가 봐. 자, 그러면 이거를 3초 만에 압축해서 10년치를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까? 여기 빛이 날까? 이런 데서? 대부분의 시간은 여기에만 있겠지. 그치? 그럼 중간에 움직이는 경로는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나겠지. 그러면 확률 분포로 나타내면 여기에만 있어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오비탈은 이런 식으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곳에 확률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확률 모델이라는 표현을 써. 그러면 보호 모델에서는 전자가 여기서 여기를 가는데 중간에는 왜 없어요가 아니라 대부분은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니까 중간에 있는 건 관찰될 확률이 적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엄마한테. 너는 공부를 왜 안 하니? 그럼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돼. 엄마, 나도 공부를 해. 대부분은 엄마가 내가 공부를 안 할 때 나를 관찰해서 그래. 확률 분포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또 너는 성적이 왜 그따위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죠. 제가 잘 보는 과목도 있어요. 대부분 확률상 못 봐서 문제죠. 이렇게. 여기가 잘 보는 게 있어? 그러면서 오비탈 모델이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있잖아. 꼴같이. 그러면은 제발 부탁인데 내가 너라면 나 진짜 이 약물고 100점 맞는다니까. 그럼 저렇게 한 말도 못한다니까. 알지? 아니 과목까지 되는데 왜 다른 과목까지 봐? 그럼 다른 과목까지 싹 다 100을 맞춰. 그럼 너 나보다 다른 과목 더 봐? 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확률상 있을 수 있겠지. 확률이 그치. 오비탈 확률상. 아니 이제 중학생 자, 여기서 포점이 나중에 살다 보면 그런 남자애들이 커서는 그래도 좀 괜찮아져. 세상의 모든 남자애들이 다 그런 애들이 크다 보면 다도 옛날엔 이랬었을 수도 있어. 이러고 막 저러고 놀고 있어. 그러고 다녔을 수도 있는데 살다 보니까 그냥 철도 좀 들고 그러면 괜찮아지니까
쓸만한 애가 없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혹시 미래에 괜찮아질 만한 애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좀 점 찍어 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 뭐 초등학교 때 저기 짝이었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든 진짜 뭐 소위 말하는 긱스 같은 애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 퀸카가 돼 있더라. 잘생겼더라. 키도 크고. 근데 연봉까지 높더라. 그래서 결혼을 했더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 여전히 찌질하더라. 자, 그러면은요. 자, 그럼 오비탈은 확률 분포로 나타내는 거야. 자, 근데 우리는요. 뭐 디테일하게까지는 수업을 안 해도 돼. 왜?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 안 배워도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고등과정을 배우던 했을 때 오비탈 그랬을 때 오비탈인가 말 안 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비탈에 대한 더 하고요. 오비탈에 대한 얘기만 조금 더 하고 2단원을 마무리할 거고요. 요 뒤에 이제 3단원. 3단원부터는 여러분들 봤다. 3단원부터는 분자 모형을 좀 따줘야 돼가지고 저랑 좀 하기는 해야 돼요. 그거부터는. 여기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니까. 자, 그럼 다음 주엔 3단원 좀 나갈게요. 여기까지 할게요.